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이 너무 거창합니다. 일본 경제를 알면 한국 미래가 보인다. 일본 경제를 알아서 한국 미래가 보이면 참 좋겠죠, 그죠? 좋을 것 같은데 정답은 아니겠지만 일정 부분 아마 힌트 정도는 얻지 않을까라는 좀 소박한 바람을 가지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충 앉아 계신 분들 연령대를 보니까 아주 젊으신 분들 같은데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상당히 좀 부정적인 한숨을 쉬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됩니다. 오늘의 포인트는요, 주로 인구론 가지고 설명을 풀 것입니다. 사실 인구 변화, 이것은 질적인 변화, 양적인 변화, 이 두 개가 가져오는 이 복합적인 변화가 여러분들처럼 이 후속 세대에게 아주 안 좋은 형태의 악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한국이 걸어왔던 유사 경로를 이미 밟고 지나왔던 국가들의 선행적인 공통 경험이라는 것을 모두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미래가 알고 싶으시면요, 이 그림만 잘 보시면 답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딛고 살 미래가 유토피아가 될지 디스토피아가 될지는 이 그림의 변화에서 체크할 수 있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 아마 아실 텐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구론, 인구경제학입니다. 즉 인구의 변화, 그죠? 양적인 감소, 질적인 비중의 변화, 이 두 개가 이 그림에 올고지 녹아 있습니다. 자, 한국 사회가 많이 힘듭니다. 힘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좀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인구 때문입니다. 인구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은 여기에서 확인이 됩니다. 자, 이 중간에 이 제목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긴 바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분수가 됩니다. 그죠? 미치, 이른바 15세부터 65세까지 얘기하는 경제활동 인구를 얘기합니다. 이른바 후속 세대라고 얘기하죠. 한국 경제, 한국 사회의 허리층, 기둥층입니다. 위가 소위 이제 피부양 세대가 되죠. 65세 이상 고령 인구를 뜻합니다. 가장 안전한 분수는 진분수일 때죠. 즉 분모가 탄탄하고요, 분자가 비교적 적을 때가 가장 안정된 형태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럴 때 흔히 인구학적으로는 인구 보너스가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구 보너스라는 거 알죠? 인구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기타 부가가치의 창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위에는 65세 이상 인구를 얘기합니다. 65세 이상 인구, 이른바 경제활동을 하셔야 되죠.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만 어쨌든 저희 한국의 제도, 법률적 기반에서 얘기했을 때는 이제 물러서야 될 세대를 얘기합니다. 이 세대는 너무나 뚜렷하게 늘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죠. 위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마치 버스 정류장에 그 다음 차가 오는 배차 시간표처럼 너무나 정확하고 확실하게 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문제는 분모입니다. 이 분모, 이게 가장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들 뭐 다 젊으시니까 아시겠지만 어저께도 통계 하나 나온 거 보니까 결혼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현역 인구 중에서 뭐 한 60% 정도만 결혼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요. 한 30, 40%는 솔직히 얘기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즉 저출산이 생각보다 인구 추계의 애초 계획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는 게 이 그림의 가장 공통된 포인트입니다. 그림은 일본 그림입니다. 자, 하나 이 말씀 드릴까요? 한국은 지금 출산율이 1.14명까지 떨어졌습니다. 1.14명이면요, 사실상 국가, 사회의 지속 가능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인구가 평잔으로 유지되려면 통계상 2.1명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한국은 1.14명입니다. 제가 오늘은 일본 가지고 주로 얘기할 텐데, 일본은 2004년인가요? 2004년도에 1.19명을 찍었습니다. 그때 일본 사회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일본 이대로 가면 인구 때문에 침몰하겠구나 라는 위기감들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취하게 됩니다. 한국은 1.14명입니다. 출산 대책을 해야 되는데 별로 안 나오고 있죠.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그다지 밝진 않다라는 말씀을 모두에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일본에 있을 때 와세다하고 게이오 대학, 한국의 이제 연대하고 고대하고 연대처럼 상호 리그를 지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그 스포츠 경기를 하는 때 이 젊은 친구들이 모여있는 사진입니다. 제가 일본에 꽤 오래 있었는데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많이 모여있는 사진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끝은 요건 사진 많이 봤죠. 이른바 한국으로 치면 뭐 압구정이나 명동이나 뭐 이 정도 될까요? 강남역이나 저기 시부야입니다. 시부야는 뭐 남녀노소 불문, 연령 불문 사실 이렇게 많이 모이죠. 문제는 위에 겁니다. 위에가 소위 이제 노인네들의 하라주쿠라고 불리는 일본의 스가모 거리입니다. 스가모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일본이 전쟁을 패하고 나서 전범들을 가둔 감옥이 있던 데가 스가모 거리입니다. 그 거리에 이런 전통 시장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한국 같으면 저기 이 탑골공원인가요? 이런 좀 많죠. 일본은 이쪽 지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니어 마켓, 시니어의 소비 심리를 알려면 이곳에 가야 된다라는 것들이 마치 일본에서는 불문율처럼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그림은 일본 경제, 그 대단한 일본 경제가 1945년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의 발전 경로를 그림 하나로 사실은 좀 무리해서 담은 거예요. 많은 일들이 있었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재미난 것은 한국도 그다지 이 그림과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약간의 시차만 존재합니다. 뒤에 GDP 성장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만 소위 한국이 채택했던 발전 경로의 거의 전부는 일본이 채택했던 모델을 그대로 차용해서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문제와 여러 가지 뭐 부딪히는 갈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도 유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보입니다. 뒤에 이따가 얘기할 겁니다. 아베노믹스 많이 관심 있으시죠? 한국에서는 아주 부정적인 느낌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베노믹스가 나왔던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여러분들은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일본 경제가 나빠졌던 이유가 뭐냐? 일본 경제가 왜 지금 힘드냐? 왜 아베가 나와서 저렇게 무리수를 두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생각하는 원죄는 이겁니다.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른바 플라자 합의라는 겁니다. 플라자 합의가 뭐냐면 지금 같으면 사실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 힘든 국제 정부기관 간의 이제 협상이 되는 건데 이때는 뭐냐면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정한 겁니다. 환율 조정 우리나라 정부도 공식적으로 하지 않죠. 모든 정부가 공식적으로 환율 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약간 이 심리적으로는 하죠. 그런 느낌이라고 있다 보면 이때는 공식적으로 합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다르다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왜 필요했는지를 잠깐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1945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요. 일본에서 남아있던 산업기지, 군수산업 특히 그쪽 중화기죠. 이쪽을 제외하고는 소위 산업재, 자본재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자, 이 시기에 클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국도 똑같습니다. 수출 진흥이냐 수입 대체냐 많이 들어봤죠? 저기 중고등학교 때. 즉 사실 딜레마입니다. 뭘 먼저 할까의 차이인데 결국 일본이 밟아왔던 경로를 한국도 그대로 밟아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부존 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전쟁 때문에 사실상 끌어들일 수 있는 외부 자본도 없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사실은 인위적으로 정부가 A팀, B팀, C팀이 있다면 나는 A팀이 이 일본 경제, 한국 경제를 살리기 가장 좋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사실은 다 줘야 되는데 한정된 정부가 자원을 이쪽에 다 배분해 줍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차별적으로 배분을 해줍니다. 즉 인위적인 자원 배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때 A팀이 대표적인 것들이 대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중후장대형 산업이 되고 이른바 가계와 내수 쪽은 상대적으로 조금 핍박이라고 할까요? 좀 차별되고 같은 돈을 빌려줘도 여기는 2%에 빌려주고 여러분들한테는 5%, 10%에 빌려줍니다. 이런 식의 이제 인위적인 정부 자원의 재분배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이것 때문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경제는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후에 일본은 1970년대, 73년과 78년에 뒤에 표가 나옵니다만 그때 다시 설명은 잠깐 드리겠습니다만 70년대는 전 세계적으로 안 좋았어요. 다들 안 좋았죠. 안 좋았던 이유가 73년과 78년도에 있었던 오일 쇼크 때문입니다.
조금 멀리 가면요. 1929년도에 대공황이 발생하죠. 대공황을 구한 슈퍼스타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케인즈 형 아닙니까? 이 케인즈 형이 소위 3, 40년에 걸쳐가지고 수요 진작 정책 가지고 소위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실 보기 힘든 40년 연속의 상향 곡선을 그려요. 근데 모든 정책이 한 방향으로 계속 가면 필연적으로 부작용을 낳습니다. 즉 정부가 돈을 써서 경기를 부양시킨다. 좋죠. 하지만 정부가 돈이 없어지게 됩니다. 즉 그게 1970년대, 6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게 되죠. 이른바 케인지안의 몰락이 됩니다. 이 시기에 똑같이 나온 것들이 누구냐? 바로 밀턴 프리드만을 선두로 하는 시카고 학파입니다. 이른바 요즘 잘 아시죠? 신자유주의라고 얘기되는. 즉 정부가 인위적으로 수요 진작을 할 게 아니라 소위 통화 공급을 통해서 불황을 일정 부분 극복할 수 있다는 최초의 안을 70년대에 만들고 60년대 후반부터 해서 칠레의 피노체트 정권의 시카고 학파애들이 쭉 들어가가지고 실험을 해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정책 괜찮네 하고 받아들이게 되죠. 자, 70년대까지 어쨌든 70년 딱 10년 빼고요. 한 10년 정도죠. 정확하게는 80년대 후반까지 일본은 연속해서 약 5, 6년 동안 쭉 한곡선으로 우상향하는 경제의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이게 이른바 황금의 30년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한국도 똑같습니다. 한국은 60년부터 경제개발 1개년, 5개년 계획인가 시작했죠. 일본은 50년대부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약간 시차는 있습니다만 그대로 경로를 밟았다. 그런데 70년대에 힘들어지면서 가장 힘들어지는 게 아까 오일 가격이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오일 가격이 올라가면 오일을 좀 덜 쓰는 형태의 산업으로 재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야 부가가치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본이 미는 산업을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아는 이제 일본 제조업의 핵심이라고 얘기되는 반도체, 자동차 이쪽으로 옮겨버려요. 이거는 대표적인 경박 단소형 산업입니다. 즉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아도 부가가치를 일으킬 수 있는 산업들이에요. 즉 과거에 그 이전까지 있었던 조선화학 같은 중후장대 초기 투하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산업에서 에너지가 덜 들어가는 산업으로 바꿔버립니다. 근데 이게 또 주요했어요. 그래서 80년대 이후 89년도까지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되고 이런 성장은 국제 균형에서 놓고 봤을 때 미국의 배를 아프게 합니다. 당연하죠. 소위 미국이 내수로 일본의 수출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 쌍둥이 적자라고 얘기하죠. 이런 부분이 너무 커지니까 일본이 미운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도 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니네가 없으면 동아시아에는 다 공산화가 되니까 내가 도와줄게. 대신 니네는 정치 신경 쓰지 말고 돈만 많이 벌어. 이런 식으로 좀 봐줬는데 이 큰형이 자기가 힘들어지니까 너희 더 이상 못 봐주겠어 얘기해요. 그래서 80년대부터 무역 마찰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이른바 미일 구조조정 협의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품목이 섬유부터 시작해서 한국은 섬유죠. 시작해서 자동차, 반도체 이런 것들입니다. 요 결과가 85년도예요. 뭐냐면 5년 동안 좀 바꿔 했는데 일본이 안 바꾸는 거죠. 안 바꾸니까 열받은 겁니다. 미국이. 그래서 미국 휘하에 있는 소위 5개 국가죠. 5개 G5 국가를 플라자라는 호텔에 다 불러 모읍니다. 코드원하고 중앙은행장을 다 불러 모아서 내가 죽을 판이니 환율을 좀 바꾸자. 즉 일본에 지금 360엔 하던 거를 좀 낮춰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게 순식간에 80엔까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한 2년에 걸쳐가지고 80엔까지 떨어져요. 저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일본의 수출 가격의 가격 경쟁력이 조금만큼 나빠지는 걸 뜻하게 되죠. 즉 N고가 됩니다. N고가 되면 지금 N자고 반대 상황이죠. N고가 되면 수출 대기업의 가격 채산성은 극도로 악화됩니다. 자, 일본 기업은 이제 망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망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같이 가야죠. 어떻게 할까요? 금리를 낮춰줍니다. 자, 기업들이 힘드니까 환율 때문에 힘드니까 대신 외부에서 자금 조달할 때 싸게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줄게. 금리를 떨어뜨려줄게. 그 돈 가지고 열심히 기술 혁신해서 돈 더 벌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본 기업은 바보가 아닙니다. 2.5%의 자금 조달해가지고 그냥 돈만 맡겨도 만약에 4% 이자가 나온다면 굳이 리스크를 테이킹해가지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킬 이유가 없죠. 이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재테크라는 단어의 원류입니다. 재테크는요, 가게가 하는 게 아니죠. 일본의 기업들, 특히나 종합상사들이 중심으로 한 겁니다. 그렇죠. 이때 나온 것들이 바이 아메리카. 즉, 그때 제 기억이 맞다면 도쿄에 있는 땅을 다 팔면 미국의 도쿄 땅입니다. 도쿄 땅을 다 팔면 미국 전체를 산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만큼 자금 조달, 외부 자금 조달의 비용이 낮았고 특히나 이 금리 차익도 상당히 많았던 시절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일정 부분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풀려지면 지금 이제 한국도 거의 유사한 상황인데 돈이 많이 풀려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필연적으로 인플레가 발생합니다. 근데 인플레는 궁극적으로 소비자 물가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가장 처음에는 자산 인플레부터 가게 됩니다. 즉 부동산과 주가를 먼저 띄우게 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85년부터 상당히 경기가 좋았어요. 이때 이제 여기도 한국의 중앙은행이죠. 중앙은행입니다만 일본의 중앙은행은 요걸 참 많이 얻어먹습니다. 한국하고는 또 달라요. 아주 뛰어난 관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 중앙은행인데 일본의 중앙은행은 조금 격한 표현을 쓰면은 시장도 무시하는 중앙은행입니다. 그 원료가 바로 이때 있습니다. 즉 저렇게 주가 지가 뛰고 물가가 뛰면 선제적으로 금리 조정을 해야죠. 선제적이고 미세적으로 금리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금리 정책의 핵심입니다. 우리 벤 버냉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선제적인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심리가 알아서 움직이도록 그런 정책들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일본의 중앙은행은 아주 극단적인 형태의 금리 조정을 계속 단행합니다. 물론 중앙은행도 할 말은 있어요. 이때 자산 인플레는 많았는데 실제 실생활 소비 물가는 생각보다 많이 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근거로 들어서 이것은 금리 물가가 많이 뛰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금리 조정을 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판단 미스였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때도 한 번 있었고요. 조금 세면 98년도에 제로금리 들어갈 때도 한 번 있었고 2002년도에 제로금리 해제 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중앙은행의 이 엇박자 정책 때문에 시장에서 특히나 일본 시장에서 일본 중앙은행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그다지 뭐 좋은 편은 아니라는 거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89년도에 12월에 버블을 정점을 찍고 추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0년대부터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표현하죠. 정확하게 잃어버린 20년은 1995년부터 들어갑니다. 따라서 한 5년 동안은 이제 이 연착륙, 경착륙을 가지고 이제 활발한 디베이트라는 시기였고요. 이후에서 이제 신자유주의 구조개혁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80년대 아까도 말씀드린 신자유주의 정책이 대폭적으로 도입됩니다. 신자유주의. 자, 시카고에서 만들어진 얘기입니다만 가장 먼저 받아들인 게 80년 미국의 레이건입니다. 그래서 레이건이즘이라고도 표현하죠. 그게 핵심이 신자유주의 정책입니다. 똑같이 그 시기에 비슷하게 집권했던 영국에서는 대처가 그걸 받아가요. 일본에서는 누가 받아갈까요? 나카소네가 받아갑니다. 한국에 누가 받아가죠? 전두환 정권이 받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소위 신자유주의 구조개혁을 이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때부터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위 이제 자유주의 국가라고 하는 시장주의 국가에서는 80년대부터 신자유주의가 많은 국가에서 채택을 하게 돼요. 근데 신자유주의는 늘 3세트로 들어갑니다. 어느 나라든 예외 없이 이 세 개의 정책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규제 완화입니다. 두 번째가 감세입니다. 세 번째가 시장 개방입니다. 즉 논리로 놓고 보면 하이에크가 얘기했던 시장 우선주의와 정확하게 일치하죠. 즉 인위적으로 줘봐야 문제가 생기니까 시장에 다 맡겨라. 이거는 이제 아담 스미스 아저씨가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겁니다. 다만 아담 스미스는 좀 영리했던 거는 그 시절에는 소위 사유재산이라든가 자유경쟁에 대한 관념이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때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담 스미스가 대단한 거지. 사실은 뭐 크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상상력이 좋았던 사람이죠. 이런 정책들을 80년대 대폭 받아들이게 됩니다. 즉 작은 정부, 시장은 알아서 해라. 대신 시장이 알아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소한으로 관여만 할게라는 주의로 가게 됩니다. 이런 정책들이 최근까지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러다가 대폭적으로 깨졌던 게 이때 있었던 2008년인가요? 그 리먼 쇼커라고 하는 금융위기 때문에 이제 소위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이런 과정들이 일본 경제뿐만이 아니라 한국 경제에서도 똑같이 체현되고요. 전 세계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지적을 받았는데 또 잘못 눌렀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죠. 이거는 제가 일본 자료입니다만, 뭐, 감각적으로 아까 설명한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 다음부터는 좀 빨리빨리 패스할 겁니다. 이건 뭐냐, 위에 거는 소위 이제 니케이 지수라고 되는 일본의 평균 주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89년도에 38,900, 즉 39,004만까지 찍었습니다. 지금 얼마입니까? 아세요? 지금 17,0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베 정권이 등장했던 2년 전, 아베가 정확하게 12월 12일 날 2년 전 등장을 했습니다. 딱 2년 지났어요. 그때 얼마였던지 기억나세요? 그때 8,000대 후반이었습니다. 즉 2년 만에 주가가 더블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년 전이었다면 돈 벌려면 일본 주식에 투자했으면 더블 났을 텐데
안타깝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뛰었습니다. 요건 지금 현재 조금 낮은 상황입니다만 요 올해까지 보태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보시다시피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최근에 일본 부동산이 좀 뛴다는 말이 있어요. 하지만 전체 평균으로 놓고 봤을 땐 여전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지금 아파트값 가지고 말들이 많죠. 말들이 많은데 중장기적으로는 평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쿄, 오사카, 나고야 이 3대 대도시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엄청나게 또 뛰고 있습니다. 이 차별화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목격된다는 점도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의 삶이 왜 힘들어지냐? 이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겁니다. 거시 환경이 일단 변했어요. 저도 뭐 거의 비슷한 세대입니다만 과거에 여러분들 선배 세대 한 40대, 50대들은요. 뭐 60대까지도 마찬가지죠. 포함하면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보다 하위 1%의 스펙도 못 채우는 분들이 태반이었을 겁니다. 수업 시간에 들어가기도 바쁘고요. 계속 딴짓하다가 당구 치고 술 먹고 그렇게 해도 4년 졸업하면 3-4군데는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스펙 전혀 없어요. 영어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래도 대기업에서 어서 오라고 모셔갑니다. 예외 없이 그랬습니다. 지금은 저도 저희 제자들한테 늘 그런 얘기하면 이거는 남 탓할 필요 없이 니네가 시대를 잘못 만난 탓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과거에는요 반대로 얘기할까요? 고도성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 보너스가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세 번째는 재정은 아주 탄탄한 시절이었습니다. 즉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즉 반대로 얘기하면 자고 일어나면 내 월급이 어제보다 오늘 늘어날 것이 너무나 자명한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그죠? 이 말은 뭐죠? 미래의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삶은 더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바뀌게 됩니다. 이런 예를 하나 들까요? 주머니에 돈 10,000원 가지고 술 마시러 갔을 때랑 10만 원을 주머니에 넣어서 가지고 갔을 때랑 분위기가 달라지죠. 그죠? 쓰든 안 쓰든 상관없이 똑같은 겁니다. 자기의 삶이 좋아질 거라는 명확한 비전이 있으면 모든 것들이 좋아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게 되는 거죠. 저출산의 원인이요? 딴 거 갈 필요 없습니다. 돈 아무리 줘도 출산 안 합니다. 결혼도 못 합니다. 이유는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죠. 즉 지금은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감축성장. 제가 표현이 좋아서 감축성장 얘기를 했습니다만 즉 냉정하게 얘기하면 저성장이죠.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올해 지금 3.5%까지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기 IMF에서는. 저는 3.5%도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한 4%, 즉 그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했을 때 만들 수 있는 성장률이 한 4% 정도인데 과거에는 10%가 넘었었어요. 10%가 뭡니까? 이 70대, 80대는 20% 가까이 갔었어요. 그런 식으로 놓고 보면 여러분들의 불운의 원인이 바로 여기서 나타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감축성장, 또 좋은 말로 표현하면 성숙성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성숙한 사회, 성숙한 성장에 익숙해져야 된다. 돈 함부로 쓰지 마라. 이런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자, 두 번째, 고령 추세.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은 지금 13%가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고령화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고령 비율이라고 얘기합니다. 7%가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하고요. 그 따블이죠. 14%가 고령 사회입니다. 이미 이제 화가 아니라 고령 사회가 됐어요. 20%가 넘어서면 초고령 사회라는 표현을 합니다. 한국은 지금 이제 고령 사회에 막 진입을 하려고 하고 지금 추계대로라면 2017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20%가 넘어서는 즉 인구 10명 중에 2명이 65세 이상인 인구 국가는 전 세계에 딱 3나라 있습니다.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가장 빨리 들어갔던 나라는 일본입니다. 두 번째가 독일입니다. 세 번째가 3년 전에 이탈리아가 들어갔습니다. 이 세 나라 공통점이 있죠. 하나같이 전쟁 일으켰던 나라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탈리아 빼면 어쨌든 최근에 경기도 그다지 나쁘지 않은 좋은 나라들입니다. 독일 2위의 대표죠. 일본 어쨌든 뭐 부작용이 있습니다만 경기가 약간 좋아진 건 사실이고요. 이탈리아가 좀 문제이긴 해요. 하여튼 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세 번째가 재정 압박입니다. 자, 이 표가 있습니다만 내 빚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마라. 모든 나라가 공통적인 얘기죠. 소위 정부 부채, 국가 부채라고 얘기합니다만 국가 부채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중앙 부채, 그 정부의 부채가 있고요. 소위 지방 정부의 부채가 있고요. 공기업까지 포함한다면 공기업 부채까지도 결국에는 어쨌든 세금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부채입니다.
이 비율을 놓고 보면 한국은 절대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죠. 돈이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 일본 얘기를 쭉 할 텐데 일본보다는 우리는 아주 해피합니다. 아주 해피해요. 그래도 세금 가지고 예산을 씁니다. 조금 모자라는 거 이제 채권 찍어서 써요. 근데 일본은 이미 세금 가지고 예산의 절반도 못 채우는 나라입니다. 그런 얘기를 간만에 드시면 한국은 그나마 이 재정 압박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좀 숨통은 아직까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소위 이제 73년과 78년에 있었던 미친 물가 시절이죠. 광란의 물가라는 시절입니다. 한국은요. 73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던지 아십니까? 한국도 74년에 한국 경제 발전론에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해예요. 뭐 한국이라고 뭐 석유가 나나요? 뭐 이때도 한국도 똑같이 중무장대로 그걸 했는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때 물가가 엄청나게 떴습니다. 물가가 많이 뜬다는 얘기는 뭐겠죠? 외부에서 자금 조달할 때 물가와 금리는 늘 같이 갑니다. 성장과 같이 갑니다. 따라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약간의 시차만 존재할 뿐입니다. 즉 물가가 그렇게 뛴다는 얘기는 자금 조달의 금리 수준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한참 막 이제 자원을 배분해가지고 새롭게 투하를 해가지고 부가가치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소위 돈줄이 허들이 높아졌어요. 그럼 어떤 상황이 발생하죠? 부도죠. 뭐 망하는 거죠. 방법 없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망하게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우리 뛰어난 관료가. 한국과 일본은요, 외국에서는 이제 관료주의, 정실주의라는 표현도 씁니다만 이 관료의 역할이 사실 상당히 뛰어났던 대표적인 모델 국가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관료가 없었다면 이 정도의 성장은 힘들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인정하는 유일한 국가가 사실은 한국과 일본입니다. 물론 부작용도 큽니다만. 그런 점에서 놓고 봤을 때 한국은 이런 정책을 합니다. 바로 사채 동결 조치를 해요. 그때만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하는 금리 수준입니다. 한은도 아직 제가 알기로는 70대까지 금리를 제공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렇게 금리 수준, 요새 재형저축 아시죠? 재형저축 수준 보면 거의 한 30% 육박합니다. 즉 1년 지나면요 100원짜리가 130원이 돼요. 그런 시절. 그건 너무나 당연하게 됐던. 물론 재형저축은 약간 인센티브를 줬죠. 시중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대기업들은 시중에서 정상적인 자금 조달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사채에서 빌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채 시장의 큰 손들이 대기업 한두 개는 그냥 말아먹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대기업들이 갑자기 힘들어졌어요. 오일 쇼크 때문에. 그때 이제 그 박정희 정권에서 경제 정책이 어떻게 바뀌냐? 사채를 동결시켜 버립니다. 즉 사채에서 빌린 돈은 우리 이제 고스톱 치다가 빚진 돈은 안 갚아도 되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채한테 빌린 돈은 안 갚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 대기업들 얼마나 좋아진 겁니까? 그때 사실은 대기업들이 문어발 확장, 다각화를 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됐어요. 그런 점에서 이 소위 중동발 원유 쇼크가 한국에도 경제 재편을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쭉 보십시오. 추세적으로 쭉 떨어집니다. 파란 게 실질 GDP 성장률입니다. 이때는 이제 지진 때문에 좀 있었고요. 지진 이후에 바짝 떴던 거는 당연히 지진이 끝나고 나면 반동 수요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됐습니다만, 자, 한국은 여기서 자유로울까? 어쨌든 우리가 한국을 알고 싶으니까. 한국은 제가 역대 정권별로 5년이죠. 한국 같은 경우는 90대까지 5년별로 연평균 성장률을 평균해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더니 이거와 너무나 유사한 형태로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즉 감축 성장이 불가피하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는 고령화입니다. 이건 더 볼 것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의 고령화 속도와 규모는 사실상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격하게 움직이는 대표적인 국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계에서 인정을 했었어요. 최근에 그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외신에서 한 300년 후인가요? 300년 후면 대한민국 인구가 사라진다는 얘기, 그런 거 들어봤죠? 그런 얘기가 함부로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해외 학자들은요, 한국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소위 미국말에도 관심 없습니다. 전체 지구를 이렇게 다 펼쳐놓고요. 그 중에서 이제 보편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서구 사회에서 유독 한국을 찍어가지고 니네 망해 그렇게 가다가는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다른 나라에서 보이지 않는 특이한 현상이 이 국가에서만 보인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대표적인 게 출산율의 하락입니다. 우리가 2.0명에서요 1.13명 떨어질 때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짧아졌어요. 문제는 앞으로 더 짧아집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상, 애를 낳지 않는 이상. 이거는 뭐 불의의 사실이죠. 이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우리가 인구 추계를 하는데 인구 추계가 사실은 거의 다 틀릴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모가 이전 사람들이 그대로 갔다면 이 정도 나을 거다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추계를 한 거였는데 이미 여러분들만 해도 그렇게 가지 않을 거라는 게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분모 자체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따라서 인구 추계가 맞을 턱이 없죠. 맞을 턱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지금 많은 경고가 있던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 고갈 연도, 2040년인가요?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 10년 이상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심해진다. 10년이 아니라 조만간 한 자릿수 안에 고갈이 날 수도 있어요.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왜? 현역 인구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는 유지가 안 된다는 얘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훨씬 빠른 속도입니다. 한국은. 한국이 20% 가는 거는 뭐 일본보다 아마 절반 이상 시간, 그러니까 절반, 2분의 1만 걸려도 충분히 도달할 거라는 얘기도 있고요. 최근에 관심을 갖는 국가가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딜까요? 한국이 가장 빨리 멸망할 거다라고 이제 세계 학계에서 봤는데, 한국보다 더한 나라가 하나 있네? 어딜까요? 중국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세대, 일자녀 세대죠? 일자녀 세대가 소위 아기들을 낳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2명 낳아도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전인대에서 바뀌었는데, 그래 본들, 본인의 장기 안정적인 근로소득이 확인이 안 되는데 결혼해서 애 낳을 멍청한 중국 애들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중국의 인구 감소는 한국보다, 일본보다 훨씬 더 빨리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난, 요것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쪽 편이 일본의 1년치 국가 예산입니다. 자, 국가 예산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대표적인 게 정상적인 국가라면 여러분들한테 세금 다 걷어서 그거 1년 동안 세금 다 쓰면 됩니다. 이게 재정균형입니다. 그죠? 일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한자가 좀 어렵습니다만 특별공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적자국채입니다. 즉, 요 정도만 세금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전체에 보면 48%가 국채를 찍어서 돈을 조달합니다. 세금 거두는 거는 40%밖에 안 돼요. 저러니 전 나라 망하는 건 당연하죠.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세금 내봐야 국가 예산의 절반도 못 채우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베가 좀 속된 표현으로 돈을 막 뿌리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거둬들여서 그래도 잘 쓰면 괜찮아요. 이 국채 중에서 3분의 1이 예전에 발행했던 적자 국채의 이자분입니다. 쓰지도 못하고 그대로 이자로 줘야 돼요. 일본의 적자국채 발행이 지금 한 1200조 가까이 됩니다. 걔네 GDP가 한 470, 80조 되거든요. 그러니까 500조라고 친다면 GDP의 한 210%, 220% 가까이 되죠. 그거를 과거에 발행했던 1200조의 이자를 주는 걸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 황당한 거죠. 자, 뭐 이렇게 대충 쓴다고 칩시다. 문제는 이겁니다. 사회보장 급부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급격히 늘고요. 저 말은 사회보장 급부의 필요성이 급증한다는 얘기고요. 분모인 저출산이 심화된다는 얘기는 내야 될 보험료를 내야 될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망가지죠. 그대로 적자국채가 일로 들어갑니다. 그나마 이 정도는 그래도 현역 세대가 돈 내서 지금 보험료를 꾸리고 있어요. 이 받는 걸 보셔야죠. 이게 엄청나다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국은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이쪽이 늘어나는 것들이 이제 막 시작했어요. 최근에 있었던 기초연금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사회보장 급부비 개혁 방안은 기본적으로 이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늘리는 방향으로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즉 증세는 불가피합니다. 국가가 살아남자면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상황밖에 안 돼요. 그다음 또 하나, 그동안 줬던 사회보장 제도와 관련된 국가 지출은 계속해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덜 주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도달합니다. 자, 이거는 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선배 세대,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국의 베이비 부모들입니다. 베이비 부모, 58년 개띠가 베이비 부모죠, 사실은. 한국은 55년부터 63년을 놓고 하는데 58년도를 그 딱 중간에 끼고 사실상 인구도 단일 연도에 200만 명이 넘어서 가지고 가장 많은 인구군이에요. 자, 이들이 58년도가 소위 20살 될 때, 대학 들어갈 때 78년도. 그들이 30살이 되는 88년도. 아마 이제 좀 후속 세대들은 잘 모르실 텐데 그 시대는 이들에 맞춰 가지고 사회 제도가 많이 바뀝니다. 즉 학제, 교육 제도가 70년대 이들 베이비 부모가 들어가면서 확 바뀌어요. 소위 콩나물 시루 세대 뭐 이런 게 들리죠? 그게 이때부터입니다. 88년도에 소위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있었던 주택 200만 공급 계획인가요? 이게 최초로 있었고 89년도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5개 신도시, 분당, 일산 포함해서 5개 신도시가 생겼던 이유가 함부로 생긴 게 아니라
이 친구들 58년 개띠들이 결혼하면서 집들이 필요해졌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부가 그렇게 이 정책을 바꿔서 했던 겁니다. 이들 세대가 40대가 됐을 때 이제 소위 언제죠? 98년 외환위기 때예요. 그때 이제 상당 부분 좀 힘들어졌죠. 그다음 버티고 됐는데 힘들어지면 격차는 커집니다. 그래서 50대도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 상당히 좀 불행하다 이걸 볼 수, 일부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보면 부럽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적어도 한국의 자산과 소득의 약 절반 이상을 50대가 지고 있다는 통계를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복받은 세대고 어쩌면 당군 이래에 이렇게 복받은 세대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나마 다행인 게 여러분들 밑에 세대보다는 해피한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밑에 세대는 아주 불행한 세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고용 모델 놓고 볼까요? 그때 그 시절은요. 회사가 소위 저임금의 근로자들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돈을 버는 구조였어요. 그러니 옛날에 저기 고향에서 막 대규모 밤에 기차 타가지고 서울에 상경하고 하는 것들을 얘기 들었었죠.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들이 저임금으로 서울에 데리고 와서 부려먹었을 때 충분히 뽑을 수 있는 부가가치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만큼 경제성장의 구도가 좋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들고 왔던 친구들은 이후에 자르는 것보다 계속 데리고 가는 게 훨씬 기업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그래서 종신고용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한국도 사실상 대기업 중규직은 종신고용입니다. 이렇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대신 내가 너 늙어 죽을 때까지 책임질 테니까 대신 회사에서 죽어. 회사인간 해. 이겁니다. 여러분들 돈 왜 모으세요? 아직 학생들 많죠. 여러분들 돈을 모은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모을까요? 약간 새는 얘기입니다만. 딱 4가지네요. 첫 번째, 한 데서 잘 수는 없잖아요. 집이 필요하죠. 두 번째, 아기를 낳으면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비가 듭니다. 세 번째, 아프면 어떡해요? 의료비 많이 들죠? 의료비입니다. 네 번째 뭘까요? 늙어서 뭐 먹고 살까? 소위 노후자금이죠. 이 4개. 자, 이 4개를 여기 앞에 앉으신 분, 이 4개를 제가 평생 동안 보장해 드릴게요. 저한테 충성할래요, 안 할래요? 평생 보장해 준다니까요. 월급은 월급대로 주고. 아직 배가 덜 고프군요. 목표와 꿈은 생존 경쟁에서 후순입니다. 밀립니다. 정상적으로 본다면 이 4개를 다 보장해 준다고 얘기를 하면 돈을 쟁여둘 이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한국과 일본의 특수한 복지 모델이 나옵니다. 바로 기업 복지. 서구 사회에서는 이것을 작업장 복지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종신고용과 회사인간으로 나옵니다. 자, 일본은 처음에 이제 직장 들어가면요. 지금도 일본의 상장사의 80%는 사택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에 들어오는 순간 사택을 제공합니다. 만약에 사택이 없다면 주거 지원을 해줍니다. 적어도 내 집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힘들어할 확률은 상당 부분 떨어뜨려. 물론 과거보다는 상당히 악화됐어요. 하물며 지금도 그렇다는 걸 일단 염두에 두시고요. 두 번째, 교육비. 회사에서 다 줍니다. 의료비. 지금도 한국에도 대기업들은 우리 국민건강보험인가요? 이거 제외하고도 그 안에서 조합 형태로 다 제공하죠. 특히나 더 좋은 데는 실비보다 더 많이 준다면서요.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요. 노후자금, 일시퇴직금 있잖아요. 지금은 다들 그거 받아가지고 저기 치킨집 차려가지고 다 망하니까 이제 치킨집 차리지 말라고 목돈으로 안 주죠. 목돈으로 주지 말라고 하는 게 이제 퇴직연금입니다. 기업연금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일시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제도적으로 바꾼 것을 기업연금이라고 합니다. 그게 2006년도에 한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거를 기업이 해주면 각각 개별을 그거는 돈 벌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 추진 모델이 그게 이제 고용 모델이라면 그 추진 모델이 임금 모델입니다. 이게 바로 이런 겁니다. 생활급이라는 거예요. 자, 생활급의 핵심은 뭐냐면요. 20대 때는 본인이 한 일보다 월급을 적게 받아요. 억울하죠. 본인 더 했는데 돈을 그대로 안 줘요. 저기 40대, 50대 부장은 일도 하나도 안 하는데 맨날 신문 보고 뭐 하는데 자기보다 월급 3, 4배 받아갑니다. 지금도 그렇죠. 일은 20대, 30대가 다 하죠. 근데 월급은 그들에 비하면 3분의 1, 2분의 1이에요. 억울할까요? 심정적으로 억울하죠. 억울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40, 50대 되면 그만큼 다 받아갑니다. 이게 바로 생활급의 핵심이에요. 즉 젊었을 때는 퍼포먼스보다 월급을 적게 줍니다. 대신 30대가 접어들면서 이 친구가 가계를 이룬다. 소위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한다. 이 시점부터 월급이 뛰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수당, 자녀 수당부터 시작해서 가족 수당들이 붙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교육비와 관련돼서 들릴 필요가 없이 임금 수준에서 다 보전을 해줍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요. 그리고 30대 중반부터 50대까지는요. 일하지 않아도 월급은
일한 퍼포먼스보다 훨씬 높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제 또 말년 가면은 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초반과 말년 내 이 부작용을 중간에 더 받는 것과 상쇄시키는 구조가 기업 복지의 핵심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 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처음에 적게 주고 중간에 좀 많이 주고 나중에 적게 주고 결국 이분이거든요. 미국식 인센티브 시스템, 연봉제, 월급 변화 없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쭉 갑니다. 사람 차이 없어요. 40대나 10대나 능력 똑같으면 월급 똑같습니다. 한국이 지금 변형된 연봉제라서 조금 머리가 아픈 형태인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한국은 그런 식으로 따지면 나이 들었다고 연봉제지만 깎이는 연봉 없거든요. 그렇죠? 깎이는 연봉은 나가라는 징후죠. 그런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봉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나이가 든다고 늘어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연봉제를 모르고 하는 얘기죠. 그죠? 이런 점에서 한국은 아직도 이 생활급이 존재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기업복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절에는 4인 가족 중에서 아버지 혼자 회사에 취업해서 다니시면 나머지 한 3인 가족, 4인 가족 통탈해서 4인 가족은 아주 해피하게 집 사면서 잘 살았어요. 그죠? 예전에 뽀뽀뽀 세대. 그죠? 엄마가 출근하면 뽀뽀뽀, 아빠죠. 아빠가 출근하면 뽀뽀뽀, 엄마는 안 하면 주며. 그렇게 해도 다 먹고 살았거든요. 애들 다 키웠습니다. 둘, 대학까지 다 보냈어요. 부급, 저기 동해 근무하는 하급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아무 상관없이 잘 살았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둘이 벌어도 죽을 통 팔통입니다. 그게 뭘까요? 과거에는 외벌이, 이런 이유 때문에 외벌이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고용과 임금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그게 정합성을 발휘했습니다. 왜? 대전제. 기업 입장에서도 올해보다 내년에 성장이 할 거다. 매출이 늘어날 것은 기정사실이니까. 근데 바뀌었어요. 이제 맞벌이가 대세입니다. 그런데 이것들도 바뀌었는데 더 중요한 이것을 지배하는 상위의 법률과 제도들이 바뀌지 않았어요. 아직도 성장 시대의 그 모델들을, 그 법률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근로기준법 같은 것들이죠. 즉 맞벌이를 했으면 소위 워크라이프 밸런스라서 일과 가정의 양립조화가 가능한 형태로 법제적인 형태의 제도 개혁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먹고 살아야 될 맞벌이들은 쭉쭉 나오고 있고, 그러니 여자들은 애 낳을 때, 결혼할 때 되면 소위 경단녀라 그러죠. M자 곡선으로 쭉 빠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집에 있다가 회사 나가면 받아줍니까? 딴 거 해야죠. 그게 바로 이제 주변부, 하변부의 아주 낮은 형태의 일자리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 바뀐 형태에서 되니까 이런 양립 갈등들이 아주 많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모델이 바뀌면 일정 부분 숨통을 틀 수가 있는데 그게 아직도 엇박자라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을 좀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러분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최근에 저도 그런 표현 많이 합니다만 한국 사회 어떤가, 온갖 부정적이고 암울한 단어들 다 쓰고 있죠. 절망이다, 불행이다, 파탄이다. 일본을 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를 다 합쳐가지고 요단을 써요. 한자 세대 아니신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저 정도는 이제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 유행할 단어이기 때문에. 이게 폐색이라는 단어입니다. 폐색감. 의학 용어죠. 이 장폐색 이런 것처럼 갇히고 답답해서 움직이지 않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외부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한국에서 이 중에서 예외되는 거 있나요? 어떤 부분은 일본보다 훨씬 더 심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요게 한국으로 치면 베이비 부모 세대들입니다. 이들이 20대에 성인에 접어들 때 이른바 고도 성장과 딱 맞물려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본에 적어도 지금 단가의 세대를, 일본은 이제 47년에서 49년까지죠. 이들을 얘기하는데, 이들은 사실은 한국의 단군 이래, 걔네들은 신화 이래 최고의 수혜들이에요. 단 한 번도 그거 없이 계속 성장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약간 좀 엉키기 시작하는데, 이때도 이미 많은 것을 졌던 기득 세력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양보는 해도 본인 것을 크게 내려놓을 상황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밑에 거 보세요. 그들의 자녀 세대, 젊은 세대, 지금 이제 막 교육받는 세대는 진입할 때부터 성장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들어가는 겁니다. 힘들어지죠. 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만, 소위 이제 고령자들도 힘들어요. 노인네들 너무 좀 비난하지 마십시오. 고령자들도 살기 바쁩니다. 특히나 한국 노인들 힘들어요. 하나만 예를 들까요? 가장 비슷한 걸로, 요것만 하나 예를 들게요. 일본은 1인당 장례 비용이 500만 엔입니다. 500만 엔, 한국 돈으로 5천만 원입니다. 한국은 1,000만 원 가까이에요.
자, 근데 50대, 60대의 외동 부부라고 칩시다. 이쪽 집안 어른 두 분, 이쪽 집안 어른 두 분. 5, 60대 부부 같으면 아내가 남편보다 10년 더 살죠? 결국 남편 먼저 보내야 돼요. 그리고 가고 나서 본인 것도 준비해야 됩니다. 즉 5, 60대의 여성 인구가 일본의 소위 장내 업계의 유력한 소비 코드로 부각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저씨들한테 이거 사세요, 이 묘지 고르세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딱 중년 아줌마들만 골라요. 왜? 가장 많은 소비 계층이거든요. 6명이면 곱하기 해주십시오. 6, 5, 30,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그 아줌마가 3천만 원을 장내 비용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한국 돈으로 3억 돈입니다. 그래도 장례는 한 판에 끝나죠. 물론 뭐 6명이니까 6판에 끝납니다만 끝나고 나면 뭐 크게 신경 쓸 거 없어요. 근데 문제는 간병입니다. 한국에도 최근에 얘기가 되고 있는데 한국은 더 안타까운 것은 65세 이상의 유병률이 일본보다 더 속도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그리고 75세 이상 넘어가면요 치매의 유병률이 20, 30%에 달합니다. 치매 치매 환자가 한 집안에 있으면 그 가구는 정상적으로 경제활동 불가능합니다. 누구든 만약 맞벌이라면 누구든 나와야 되는데 대개는 이제 그 사모님들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자기 부모님이면 괜찮은데 시자 붙은 부모님이면 이제 가족 파탄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문제를 일본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뒤에 이제 연금 얘기가 나옵니다. 연금 얘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일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평균상으로 놓고 봤을 때 일본 노인들은 아주 부자들입니다. 해피합니다. 가계 금융자산 1600조 엔, 한국 돈으로 1경단입니다. 1경 6천조죠. 1600조 엔의 60%를 60대 이상이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 평균당 그러니까 노인 인구, 노인 가계라고 얘기했을 때 평균적으로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노인 부부면서 무직 세대를 얘기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한 30% 정도 차지하는데 그러니까 전체 인구에서 설명량이 3월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7알에 비해서 7알은 너무나 다른 형태의 가구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걸 대표라고 얘기하는데 이 30%에 해당하는 노인 인구의 월 소득 중에서 은퇴 세대입니다. 당연히. 은퇴 세대 중에서 93%가 연금 소득입니다. 연금 소득이요. 감이 안 옵니까? 한국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늙어서 먹고 살 돈줄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어딘지 아세요? 참고로 제가 힌트를 드리면 노후 자금운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공적 이전, 이게 연금입니다. 공적 이전, 그 다음에 사적 이전, 요건 이제 애들이 도와주는 거죠. 용돈. 세 번째가 근로소득, 그 다음에 자산소득입니다. 자, 요 4개 중에서 힌트 드리면 한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이 뭘까요? 국민연금입니까? 사적연금, 개인연금 들었어요? 아니면 일해서 돈 법니까? 노인들 일자리 없어요. 아, 그럼 쟁여둔 돈이 많아서 금융소득으로 가지고 먹고 삽니까? 그것도 답 없죠. 뭘까요? 사적 이전입니다. 즉 내가 너 이만큼 키웠으니 너도 이제 나 돌봐줘. 이게 40%에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도 할 말 있죠? 나도 살기 바빠. 이게 이제 가족이 깨지는 길이에요. 일본은 근데 93%가 공적연금입니다. 자, 일본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요. 독일과 일본만이 공적연금의 2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층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모든 나라는 1층 구조입니다. 한국도 1층 구조입니다. 1층, 2층 포함해서 일본 후생생이 자랑하는 모델연금이라고 얘기되는 것들이 월 평균 23만 엔을 받습니다. 한국 돈으로 230만 원 정도 받아요. 늙어 죽을 때까지. 매달 월 연금 소득만 쟁여둔 소득 제외하고. 근데 쟁여둔 소득을 보니까요. 은행에 가구당 평균 2천만 엔을 가지고 있어요. 금융자산만. 엄청나죠? 그런데 일본 노인들이 죽겠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쟁여둔 돈도 없어요. 가족은 뿔뿔이 헤어졌어요. 정부는 책임 안 져요. 그렇죠? 본인 스스로 수명을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발생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해야 되는데 요거까지 설명을 하고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아마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보통 제가 딴 데 가면은 이 부분은 패스를 많이 하는데 오늘 구성을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앞에 계신 분 혼자 사세요? 집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사세요? 같이 사시죠? 자, 이제 조금 안 좋은 편입니다. 집에서 오줌 누실 때 서서 누세요? 앉아서 누세요? 올리고. 당연히 안 올리면 큰일 납니다. 올리고. 서서. 아주 그래도 어머님이 온화하신 편입니다. 일본은요, 20대, 특히 대학생들 가지고 조사를 했더니만, 앉아서 오줌 누는 남자 애들이 40%에 달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이 남자의 성징상 그거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이 성징을 유지를 하기 못하는 사회가 지금의 일본 사회, 앞으로의 한국 사회, 지금의 한국 사회입니다. 뭘까요? 남자의 근육은 이제 필요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단적인 예가요. 20대의 남녀 성별 연봉, 소득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4년 전에 남성이 여성한테 졌습니다. 즉 20대 평균은 여성이 남성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정규직 비율은 남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게 벌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귀가 막히게 들었던 바로 서비스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조업에서 서비스화로 산업 재편이 이루어지면서 서비스는 남자가 좀 하기 힘들죠. 물론 잘해야 되는데 남자가 밥 주면 기분 나쁘죠. 예쁜 아가씨가 줘야지 밥만 나죠. 그런 맥락 똑같습니다. 아픈 사람도 마찬가지. 환자들도 아주 상냥하신 아줌마가 도와줘야지 소위 간병비라도 더 내고 싶어야지 무뚝뚝한 아저씨가 와가지고 확 들고 확 놓고 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필요 없죠.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이게 유년기부터 시작해서 사회 진출, 연애 수준까지 막 넘어갑니다. 하루 인생, 이 초식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일본 남자애들요, 여러분들은 뭐 아마 안 있을 거라고 알고요. 저희 학교, 저희 과 애들만 하더라도, 뭐 회식하자, 뭐 하자. 저는 뭐 대학원 소속이라 이제 그런 사적인 관계가 많습니다만, 술 마시러 가자 하는 여자애들은 전부 다 여자들입니다. 남자애들은 술 마시러 가자 얘기도 안 해요. 그리고 술도 실제 가면 안 먹어요. 질문도 여자애들이 하지 남자애들 안 합니다. 이게 바로 초식화예요. 이유가 뭘까요? 근육이 없어서 근육은 있죠. 근육을 뒷받침하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 여자애들한테 한국 남자애들 인기가 참 좋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국 남자애들은 그래도 돈도 없으면서 이런 거 있죠. 왜? 이런 거 있어서 뭐 먹으러 갈까? 여자애들이 물으면 본인 머리에서 일단 생각이 없어도 여기 바로 들고 가죠. 좋게 얘기하면 주도적입니다. 주도성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근데 일본 남자애들은 돈이 없으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걔네는 또 당연한 와리깡을 해야 되는데 와리깡 하면 또 여자들도 기분 나빠하거든요. 이런 식의 느낌 때문에 한국 남자애들은 일본 가서 대접 많이 받습니다. 이유는 돈도 없으면서 한두 번 이렇게 확 질러버리면 여자애들이 이제 오는 거죠. 와서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아줌마들이 한류 그래가지고 왜 요ን사 이런 애들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는 이유가 딱 두 가지입니다. 제가 보니까. 하나는 그런 근육도 있고 박력도 있는데 섬세하기까지 해요. 상냥하기까지 해. 최고죠.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여성들은 어떨까요? 여성들은요. 남성화가 됩니다. 순화해서 말씀드리면 소위 여성의 중성화, 남성의 중성화입니다. 근데 여성들은 남성화에 가깝게 가요.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도 드라마가 많이 나왔는데, 자, 이런 얘기를 들게요. 일본에서는 잔돈도 고액 화폐이기 때문에 지갑에 넣어서 다닙니다. 그죠? 넣어서 다니는데, 일본의 여자애들 같은 젊은 여자들 중 일부는 추리닝 바람으로 집 앞에 나와가지고 잔돈을 짤랑짤랑 하면서 편의점에 뭐 사러 갑니다. 이거 사실은 과거에 아저씨들 했던 짓이죠. 그죠? 이러고 들어가요. 그리고 맥주 2캔 사가지고 집에 와서 뒹굴뒹굴 하면서 텔레비전 보고 놀다가 잡니다. 신칸센 기차를 타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걸 타면 40, 50대 아저씨들은 습관적으로 맥주 캔을 삽니다. 그죠? 먹어야 되는, 한 잔 먹고 자야 되니까. 그거 요즘 일본의 젊은 여자애들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되면 뭐냐면요. 남자는 희귀꼬모리가 되고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못 찾죠. 돈도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연애를 못 해요. 연애를 못 하니까 결혼도 못 해요. 결혼도 못 하니까 애도 못 낳아요. 그죠? 방법은 뭘까요? 그래도 인터넷이 있잖아요. 집에서 앉아서 이것만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공간에서는 자기는 왕자거든. 그렇지 않겠어요? 대리만족 가지는 거죠. 반면에 여자들은 그런 남자들이 싫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야, 돈 없고 찌질한 니네들하고는 안 놀아. 진로 막걸리가 일본에서 히트를 쳤습니다. 최근에 안 좋아졌는데. 히트를 친 가장 중요한 이유? 바로 여자회라는 걸 어필을 했어요. 즉 머리 아프게 남자애들하고 몰리지 말고 여자들 3명이 모여가지고 니들끼리 술 먹어. 그럴 때 막걸리가 최고야. 취하지도 않고. 이걸 어필을 했어요. 그래서 먹혀들었어요. 그래서 특정 일본의 이자카야 같은 데 가면 여자들만 출입 가능한 이자카야도 많습니다. 남자들은 받지 않습니다. 괜히 신경 쓰이거든요. 다른 손님들 불편하니까 안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 것들도 있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회 진출부터 연애 스토리까지 많은 것들이 느껴집니다. 여자들은 그런 것도 있어요. 최근에 결혼 그러니까 연령 격차가 현격한 결혼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즉 20대 여자가 40대 남자랑 둘 다 초혼이든 뭐든 상관없이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당연하겠죠. 20대 남자가 갖추지 못했던 것을 40대 남자는 갖추기 때문에. 재밌는 것은 그 반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대 남자와 40대 여자 사이의 결혼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일단 하고요. 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자, 지금까지 어쨌든 이렇게 좀 소위 암울한 얘기를 많이 살펴봤고요. 사실 아까 요 전에 있었던 이 파트가 한국 사회에서도 너무나 광범위하게 지금 보이고 있어서 사실 이 분야를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만약 추가적으로 좀 하실 얘기가 있으면 그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국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베노믹스는 실패했습니까? 실패했다고 보세요? 성공했다고 보세요? 이런 데서 예를 들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하면 실패, 성공 둘 다 아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자, 제 개인적인 소견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아베노믹스는 사실 뭐 이 정도 했으면 저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이 정도 했으면. 사실 이 말은 상당히 좀 뭐랄까요, 논리적인 연결은 안 됩니다만 이 정도 했으면 저는 성공이라고 봅니다. 자,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만약 안 했다면, 그거조차 안 했다면 더 나빠졌을 거니까. 물론 그걸 했으니까 앞으로 더 나빠질 거야라는 가정도 가능합니다. 근데 모든 경제 정책은요, 저도 뭐 경제학자입니다만 정답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 이제 하는 중앙은행이니까 말씀드린다면 중앙은행은 물가를 사수하는 게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이죠. 근데 소위 한국의 기재부처럼 또 중앙정부는 성장을 또 가져가야 되는 게 또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 조직의 목표입니다. 이 둘은 사실은 가장 적절한 형태에서 이렇게 좀 조화롭게 움직이면 좋은데 늘 한 군데로 좀 표준 편차에서 벗어나는 경로를 밟을 때 항상 불황과 버블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완벽한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모두에 깔고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베노믹스는요, 이 그림이 사실상 모든 걸 다 가르쳐 줍니다.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워낙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핵심은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힘들어진 일본 경제를 살려보자. 이게 대전제죠. 살려볼까? 뭘로 살리지? 쓸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뻔합니다. 첫 번째, 바로 금융 정책입니다. 한국은 그래도 아직 2% 소위 좋게 얘기하면 더 떨어뜨릴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금리 정책에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금리 정책을 할 수 없는 국가입니다. 일본은 이미 정책 금리가 제로 상황까지 떨어졌고요. 소위 금리 조절을 통해서 시중에 유동성 공급을 하거나 금리 조절을 할 수 있는 기능은 상실했습니다. 자,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요새 다들 들어봤죠? 입사시험 보시려면 다 써야 되는 단어. QE, Quantitative Easing. 들어봤죠? 이것은 대표적으로 비전통적인 금융정책입니다. 즉, 금리로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중앙은행이 시중에 있는 자산들, 뭐 채권도 좋고요, 뭐 ETF도 좋고요, 이런 것들을 사들이는 정책을 얘기합니다. 그것도 결국 시중에 돈을 푸는 효과거든요. 이런 것들을 최근에 좀 안 좋아지니까 애초에는 한 60조 엔 정도 1년에 하기로 했다가 최근 안 좋아져서 2차 한다 이래가지고 80조 엔까지 늘려버렸어요. 자, 일본의 머니터리 베이스, 소위 이제 시중 유동성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게 금융정책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가 금리 정책은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돈 낮춰줄게 한다고 내일 가서 바로 돈 빌리는 사람 없어요. 즉 보통 한 6개월에서 길게는 한 1년도 갑니다. 즉 금리 정책이 시장에 확산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일본 경제는 가기 바빠요. 갈 길이 바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헬리콥터에 타서 위에서 돈을 뿌리는 소위 헬리콥터 벤 버냉키가 했던 그런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에 사시는 모든 인구예요. 근데 제가 중앙정부입니다. 돈이 안 들어와요. 다들 힘들답니다. 먹고 살기 힘들대요. 자, 뭘 살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아.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두당 10만 원씩 줄게. 10만 원씩 줄게. 계좌번호 다 얘기해줘. 다 쏴줄게. 이 방법 어때요? 나빠 보입니까? 정부가 재정을 왜 풀죠? 재정을 푸는 목적을 생각한다면 이 방법이야말로 사실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재정을 푸는 가장 소위 이제 부가가치를 올리는 방향, GDP를 늘리는 방향의 재정 효과는, 그래서 이제 우리 케인지안들이 얘기했던 방법이죠. 저기 산에 올라가 가지고 멀쩡한 산 계곡 사이를 막아 가지고 댐을 만드는 짓, 그죠? 소위 뭐 길을 닦는 짓, 뭐 이런 짓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효용이 있으면 돼요. 사회 인프라로서 이제 가능성이 있다면 이건 일석이조죠. 근데 만약 그게 안 됐으면, 소위 일본의 온갖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는 하루에 고작 5대 지나가는 고속도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재정은 재정으로 썼는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을 받는 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방법 뭐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장에 그냥 10만 원씩 보내주면 돼요. 이런 것을 일본에서는 지능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3번을 썼어요. 실제로 모든 가게에 돈을 다 그렇게 줬습니다. 그런데도 안 써요, 사람들이. 이유는 내일이 불안해서. 이거 일본만 썼을까요? 호주도 썼고요. 많은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썼던 사항입니다. 한국도 3년 전인가요? 한 6, 7년 전인가요? 여러분들 아마 잘 기억이 모르실 텐데, 그 유류 환급금인가 해가지고 한 사람당 한 2, 30만 원씩 돌려준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똑같은 형태입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돈을 쓰라고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재정정책의 핵심은 뭐냐면 어차피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200조 가까이 찍었습니다. 그런 거 감안해서 생각하세요.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 전부 다한테 돈을 10만 원씩 주는 효과. 방법은 딱 하나죠. 내일 아침 9시까지 한국은행 앞에 다 모여. 그리고 다들 삽을 하나씩 줍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앞에서부터 땅 파. 왜 파는지 몰라요. 그냥 파세요. 파시면 6시 땡 치면 제가 내려가서 10만 원씩 줄 겁니다. 자, 여러분들 돈 벌었죠? 그리고 땅도 파졌어요. 그죠? 돈 벌었으면 안 생긴 부가가치 생긴 거죠. 그러면 그만큼의 재정 투입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쓰면 됩니다. 만약에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늘 저녁 술 한잔 해야지라고 생각한다면 그 돈을 쓰시겠죠. 이게 재정의 목표죠. 즉 전통적인 방법의 재정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뭐냐면 가급적 그 돈이 저기 끝에 모세혈관까지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쓰는 정책이 핵심이에요. 즉 소위 말해서 삽을 파야지 포크레인 한 대로 확 파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SOC 관련돼서 재정정책을 하려면 핵심은 가급적 가장 길게 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2년, 3년 동안 땅 파야지 그게 확실하지 하루 이틀 파다가 안 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재정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이제 계속 써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두 번째 재정정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재정정책은 필연적으로 훗날 갚아야 됩니다. 부담이 생겨요. 그죠? 그랬더니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재정정책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쓸 수 있습니다. 돈 주면 바로 돈이 풀린 효과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쓰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이 둘이 선순환이 돼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조 개혁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뭐라 그럴까요? 이런 거죠. 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위 노동법, 근로기준법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겁니다. 워크쉐어링 예를 들까요? 우리 지금 청년들 일자리 없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노인네들 정년 연장한 거 가지고 막 뭐라 그럽니다. 우리도 일 없는데 왜 노인네들 더 정년 연장 시켜가지고 내 일자리 뺏어가. 그것만큼 큰 미스테이크가 없죠.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따로 가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노인네들 싫어하는데 그럴 이유 없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일자리와 노인 일자리는 충돌하지 않습니다. 일부 저기 맥도날드에서 하는 주변부 일자리가 충돌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본류에서 봤을 때 전혀 의미 없습니다. 대신 그분들이 오래 일을 해야 여러분들의 사회보장 급부비에 대한 보험료가 줄어들어요. 여러분들 살 길이 트이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느낌에서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규제 완화라는 겁니다. 세 번째죠. 성장 전략이라는 건데 이거의 핵심은 여기서 아베노믹스의 성격이 나옵니다. 뭐냐? 소비세는 올렸죠. 아시죠? 일본이 지금 한국 언론에서도 아베노믹스가 망했다라고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2분기 연속 실적이 소위 이제 GDP가 마이너스를 났기 때문에 2분기 연속 마이너스는 침체라고 얘기합니다. 리세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4월 1일부터
2분기에 확 나빠졌고요. 3분기에 조금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2분기 다 합쳐서 다시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아베노믹스 망했다는 게 한국이 망하길 바라는 한국 언론에서 보는 대표적인 시선이에요. 아베노믹스가 망하면 가장 큰 타격이 어디 있을까요? 한국은 기분은 좋겠죠. 저기 못된 나라니까 망하면. 그 충격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한국은 이미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베노믹스가 성공함으로써 한국이 얻는 것들도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세 번째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아베 이 사람의 얼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얘기 아닙니다. 그죠? 세 번째가 뭐냐? 증세 얘기만 하나 할게요. 4월 1일부로 소비세는 5%에서 8%를 올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법인세예요. 그러면 야, 니네 세수 없다고 그렇게 야단쳤으면 법인세도 올려버려야지. 그죠? 근데 법인세는 떨어뜨립니다. 결정이 됐습니다. 일본의 법인세, 실효 법인세율이 35%입니다. 한국은 몇 프로인지 아세요? 그까지 하면 머리 아프죠? 몇 프로? 몇 프로? 자신 있게. 얘기 나온 것 같은데? 네. 얘기 안 했어요? 쪼시기는 그냥 얘기해도 되는데. 한국은 25%입니다. 문제는요, 대기업들은 12, 3%입니다. 소니가 망했습니다. 그죠? 부도는 안 났어요. 많이 힘들어졌죠. 소니가 늘상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 소니의 법인세를 삼성전자만큼 법인세 해주면, 똑같이 해주면 소니가 왜 망하니? 일본 정부에 대놓고 얘기합니다. 왜? 실효 평균 세율만 놓고 봐도 삼성전자는 25%에, 물론 12%입니다. 근데도 25% 치고, 근데 일본은 35%에 소니는 10%만큼 법인세를 더 내는데 어떻게 경쟁력이 생기겠냐, 이런 얘기를 경단년부터 시작해서 일본 정부에 거듭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춰달라. 아베도 뭐 형 동생이니까 오케이 낮춰줄게. 그래서 35%를 25%로 낮추기로 했어요. 25%는 중국의 법인세율과도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 세금과 관련된 디핸디캡은 없어지겠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한테는 세금을 올렸어요. 올렸습니다. 여기 장막 뒤에 있는 대기업들한테는 법인세를 낮춰줬어요. 여기서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진정성이 떨어지는 거죠. 정말 나라 살리고 싶고 세수 탄탄하게 하고 싶으면 다 증세해야지. 왜 누구는 올리고 누구는 내리냐. 이런 얘기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요. 이 세 개는 이미 다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이 세 개, 이 밑에 중에 아까 성장 전략 핵심 이런 것도 있어요. 인구가 주니까, 인구는요, 일본에서는 경제활동 인구가 이미 줄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스톡을 유지 관리해야 될 현역 인구가 줄어들었어요. 그랬더니 인구를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게 출산율이죠. 근데 출산율은 일본 젊은 애들도 영리해서 더 이상 말을 안 들어요. 집에 앉아서 이거 컴퓨터 하지 나가서 연애 안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노는 인력을 경제활동 인구로 바꾸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워크라이프 밸런스, 소위 일과 가정의 양립 조화를 위해서 경단녀들을 끄집어내자. 그래서 한국 같으면 시간제 정규직 같은 것들 형태를 일본에서 먼저 만들었습니다, 사실. 자, 그렇게 했고요. 두 번째가 뭘까요? 자, 어차피 우리 기술 있는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로봇 만들어. 로봇. 어차피 인력 대체니까. 로봇도 중요한 인력입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저기 좀 못 사시는 동네에 사시는 분들 데리고 오자. 소위 이민정책입니다. 이 세 가지를 쓰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두 가지예요. 이거를 통해서 성장을 시킨 다음에 세수를 늘리자는 게 아베의 생각. 근데 반대론자들은 이거를 통해서 성장이 안 되니까 더 망할 것이다. 는 게 반대 논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죠. 여반장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어디에 가중치를 두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핵심은 이겁니다. 소비세 증세, 이번에 일본은 여러분은 이제 한국 정치 체제랑 달라서 좀 이해하기가 힘들 텐데, 의원 내각제죠. 의원 내각제는 저기 총리가 해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산시켰어요, 이번에. 며칠인가요? 12일 날 선거하나요? 해산시켰습니다. 이유는, 5%에서 8% 올렸는데 소비가 이렇게 안 되고 우리나라 망한다고 얘기하는데 내년 10월에 8에서 10% 가야 됩니다. 이걸 또 올리면은 일본 끝장난다. 그러니 아베가, 자, 10% 하는 거 연기할게. 여러분들 연기할게. 나 지지하면 찍어줘. 우리 의원들은 나 안 믿으니까 의원들 다시 뽑을게. 이거예요. 지지율은 많이 낮아졌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가 이길 거는 뭐 눈에 보듯 뻔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스트 아베가 없어요. 아베를 대체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베 집안은요.
잠깐 산해생입니다만 총리가 2명이나 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키시 노부스케라고 전후에 총리했던 전범입니다. 전쟁 범죄 1급 A급인데 총리를 했고요. 그 동생 사토 에이사크. 키시하고 사토하고 성도 다른데 왜 동생이야? 일본 애들 알죠? 이 복잡한 이 관계들. 같은 피입니다. 같은 피인데 하여튼 작은 외할아버지예요. 이 사토까지 쳐가지고 두 사람이 총리 출신. 아버지 중의원 출신입니다. 외무장관도 있어요. 즉 일본에서 보기 드문 명문가 집안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전에 있었던 정치 서성이라고 얘기되는 고이즈미 주니치로. 한국말로 하면 별명이 뭔지 아세요? 한국말로 해석하면 변인이라는 건데 그 변할 변자에다가 사람 인자스가 변인. 한국말로 굳이 바꾸면 저기 여기 꽂고 돌아다니시는 분들 있죠? 이렇게 하는 그런 식의 캐릭터예요. 이 사람이 했던 가장 중요한 정책이 소위 우정민영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정치 파벌들을 다 깨버렸어요. 그래서 아베가 잡을 때는 이른바 정치 파벌의 파벌장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고이즈미한테 가장 감사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일본은 총리제입니다만 총리가 넘버원이 아닙니다. 총리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파벌의 장들이에요. 총리는 파벌의 장들이 미는 친구들이 1년씩 돌아가면서 하는 구조입니다. 겉보기에 넘버원이지만 사실은 파벌의 장들이 훨씬 높아요. 이 파벌 장들을 고이즈미가 다 쳐줬어요. 다 강제로 은퇴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 지금 한참 지나고 나서 이 사람을 대체할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시죠. 교훈인데 결정권자의 실행파워, 결정권자 이 사람이죠. 실행파워. 이게 엄청납니다. 한국의 대통령도 못하는 얘기를 일국의 힘없는 총리가 공개적으로 시장과의 대결 구도를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아베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을 대체할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즉 반대로 얘기하면 아베노믹스는 앞으로 상당 기간 갈 수밖에 없다는 게 필연입니다. 또 하나가 사회보장급법이 아까 말씀드렸죠. 앞으로는요. 과거에는 제가 50대, 60대가 해피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국민연금부터 시작해서 건강보험 저부담 고급의 첫 번째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쩌면 이후에 존재하지 않을 유일한 세대예요. 그 이후부터는 고부담 저급여 세대입니다.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걸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싫으니까 여러분들은 나 연금 안 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최초로 받은 세대가 5, 60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줄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율배반적이죠. 키우겠다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거는 근데 문제는 이건 한번 쌌습니다만 2탄을 아직 쏘지도 못했어요. 이거는 아직 얘기조차도 별로 못 꺼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마저 끝내면 노인네들이 싫어하겠죠. 그죠? 자,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서 없습니다만 아베노믹스가 망한다면 이 세 가지 가설입니다. 이거는 좀 어려우니까 뒤에 걸로 얘기할게요. 자, 돈을 풀었어요. 시중에 돈을 풀었습니다. 돈을 풀면 인플레가 생기겠죠. 일본에서 인플레가 생겼습니다. 지금 아까도 주가가 얘기했죠. 따블났어요. 그 다음에 도심에서는 부동산도 많이 떴습니다. 소비자 물가도 일정 부분 뛰었어요. 물론 2분기, 3분기에 경기가 나빠지면서 다시 꺾였습니다만 소위 소비자 물가 상승률 2%, 소위 물가죠. 물가 2%, 성장률 2%는 일정 부분 한 2, 3년 안에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대체적인 징후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풀어서 물가는 올렸어요. 그죠? 자, 이 건은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 물가를 올린 대표적인 게 뭐죠? 환율을 떨어뜨렸어요. 제가 늘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이러면 환율 가지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참 머리 아팠는데 환율은 올라가면 떨어진 거죠. 그죠? 평가 절하가 되는 거죠. 올렸습니다. 이건 뭘까요? 수출 대기업이 가격 채산성을 높여준 겁니다. 적어도 80엔대 후반에서 지금 120엔대를 육박하냐 안 하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좋아졌습니다. 자, 기업의 실적도 적어도 수출 대기업은 뚜렷하게 늘었습니다. 여기서 퀘스천마크 하나는 있어요. 야, 도요타는 이미 연산 1000만 대 중에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생산하는데 그러면 N저수에는 절반밖에 안 되는 거네? 맞죠. 절반밖에 안 되죠.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1000만 대의 효과를 봐야지 아베노믹스가 성공한 건데 50%밖에 못 봤으니까 이거 사실 효과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뒤에 좀 이따 나옵니다만 이미 일본 기업들, 일본 경제는 환율 변화에 크게 무관한 형태로 산업을 재편하고 있다는 것들을 착각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물가가 뛰었고요. 기업 실적도 늘어났어요. 기업 실적이 늘어났으면 트리클 다운 이펙트라고 얘기하죠. 낙수 효과. 위에서 돈 풀었으니까. 아까 재정하고 똑같습니다. 포크레인한테 돈 주는 게 아니라 삽한테 다 줘야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돈을 쓸 겁니다.
그죠? 삽한테 죽 뿌리면 삽만 가져가고 말아요. 여러분들은 돈 안 가져가죠. 아무 효과 없는 겁니다. 똑같은 거죠. 기업 실적은 늘어났는데 임금 수준이 상승하지 않으면 그 돈 전부 다 기업이 먹은 거지 뭐. 딴 거 있습니까? 그러니 내부 유보가 사상 최고치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가줘야 이 사람들도 돈이 느는구나. 임금이 늘어났구나. 그러니 좀 더 쓰지 뭐. 이게 되는 거예요. 요게 지금 일본에서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퀘스천 마크라는 겁니다. 수출 대기업은 늘었습니다. 임금이 늘었어요. 임금 늘릴 때 기업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게 뭐냐면요. 함부로 못 올려줍니다. 왜? 임금 하나, 기본급 하나 잘못 올려줬다가 기본급과 연동되는 각종 수당까지 다 올려줘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기본급은 한 번 오르면 그 다음 해에 또 올라가지. 연공급이라 그랬죠. 생활급이라 그랬습니다. 또 올라가지 줄지 않아요. 상당히 경직적인 구조입니다. 기업 CEO는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올려주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무슨 짓을 해요? 그래도 안 줄 수는 없으니까. 아베가 뒤에 와가지고 맨날 뭐라 그러니까. 돈은 줍니다. 어떻게? 신축적인 보너스 가지고 줍니다. 보너스는 1년에 2번 주는데 보너스는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은 늘어난 게 돼요. 하지만 가게도 바보가 아니죠. 야, 보너스 지금은 많이 받았는데 내년 여름에 내가 더 받을지 못 받을지 어떻게 알아? 안 써.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작년 올해까지 계속 있었던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수출 대기업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내수, 가게는 어떡할 건데요? 그죠? 내수 가게는 어떡할 겁니까? N저만큼 내수 가게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즉 대표적인 예를 들까 일본은 지진 끝나고 나서 원전이 중단됐죠. 일본은 고에너지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게 아니라 사오는 국가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LNG 같은 거는 많이 사와요. LNG 가격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부담이 덜해요. 근데 만약 그게 고공행진 수준이다. 일본의 수입 물가는 엄청나게 뛸 겁니다. 그 수입 물가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470도 국가 GDP 중에서 87%를 차지하는 내수 부문으로 다 집중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보너스 조금 받아봐야 더 받아봐야 물가가 100원짜리가 110원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돈을 안 쓰게 되죠. 그죠? 즉 엔저의 치명적인 부작용, 내수 물가의 상승분이 오히려 가계로서는 박탈감을 더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런 점 때문에 아베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드렸습니다. 돈은 풀었고요. 기업 실적도 좋아졌는데 임금이 안 오랐어요. 임금이 안 오르니까 소비도 늘지 않았어요. 이거 4단계가 여기 단절이 생겼다.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와 디플레는 차라리 풀 수 있어요. 스태그플레이션, 어중간한 형태의 복합적인 저현상은 풀기가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자칫 이런 상태로 1, 2년 가면 일본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집니다. 그러면 다시 헤어나오기 쉽지 않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이게 사실은 핵심인데요. 일본은 여러분들 다 제조국가라고 생각하죠. 메이드 인 저편하면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제조국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통계 하나만 보면 답 나옵니다. 일본은 소위 경상수지라는 거 아시죠? 경상수지를 구성하는 것은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무역수지가 있고요. 돈을 넣어가지고 돈놀이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수지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커요. 그 다음에 서비스수지, 이전수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일본은 경상수지는 계속 흑자입니다. 근데 무역수지는 계속 적자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무역수지가 적자인데 경상수지는 흑자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소득수지가 엄청나게 흑자라는 얘기입니다. 2005년부터 소득수지가 무역수지보다 2~3배 이상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까요? 도요타는 돈을 꼴고 있죠? 아까 이제 무역수지라 그랬으니까 돈을 꼴고 있는데 노무라는 돈을 벌고 있습니다. 소득수지가 뭐냐면요. 돈을 N을 나라 밖에 팔아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생기는 이자와 배당금 소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환율, 그러니까 자국의 통화 가치가 셀 때 더 많이 얻어버리게 돼 있어요. 즉 N고일 때 더 많이 얻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베노믹스 핵심 뭐죠? N저유도예요. 자, 어떻게 됩니까? 도요타를 위해서 노무라를 희생시키는 꼴이 난 겁니다. 근데 더 웃긴 거는 도요타는 노무라보다 3분의 1밖에 안 돼요. 착각이었죠.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알죠? 국가부채. 금리를, 물가를 올리는 게 아베노믹스 핵심입니다. 물가를 올리면 국채 수익률 떨어집니다. 그죠? 떨어지면, 국채 수익률도 올라가죠?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국채 가격이 떨어져요. 아니, 떨어지는 부동산 살 사람 있어요? 떨어지는 가격 살 사람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1200조, 앞으로 계속 발행해야 될 40조 이상
어떻게 충당할까요? 안 되죠. 그게 국가 부담한다는 겁니다. 이거 세 번째 너무나 잘하니까 넘어가고요. 자, 위에 거는 기업 실적과 N달러 환율의 추이입니다. 밑에 거는 일본의 기업 실적과 세계 경제 성장률의 추이예요. 어떤 거에 정합성이 있죠? 이건 뭐 굳이 경제학을 모르더라도 눈만 있는 사람이면 알죠. 위는 왔다 갔다 해요. 잘 모르겠어요. 위는, 밑에는 같이 움직이죠. 즉 일본 기업이 돈을 버는 거는요. 환율의 인위적인 유도 정책 때문에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환율 변화 때문에 돈을 잃거나 버는 게 아니라 세계 경제가 즉 나라 밖에서 메이드 인 저펜을 얼마나 사주는 사람이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은 아베노믹스는 첫 단추를 무지하게 잘못 끼웠습니다. 그죠? 이런 결론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약간 새는 얘기인데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요거 한 3분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디스토피아만 얘기하면은 또 오늘 오셨는데 우울하잖아요. 어차피 뭐 술은 안 드실 테니까 돈이 없어서 상관없는데 그래도 조금 밝은 얘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축 성장을 일정 부분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잠재 시장이 있지 않니? 라고 얘기하죠. 바로 이른바 인구 규모 중에서 특정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을 소비 심리로 연결시키자. 바로 실버 시장, 시니어 마켓입니다. 일본에서도 저 기대가 무지하게 높았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니어 마켓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 표만 하나 볼게요. 110조짜리 있고요. 77조짜리 있습니다. 똑같은 근거 가지고 미래 추계를 냈어요. 이렇게 차이. 이거는 저기 니세이 기초연구소라고 일본의 대표적인 민간 싱크탱크입니다. 이거는 일본의 후생성에 만든 겁니다. 똑같은 자료 가지고 마사지에서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결과가 달라요. 이유는 nobody knows. 모르겠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분명히 저 사람이 돈은 있는데 돈을 안 써. 이게 핵심입니다. 이유는 너 왜 돈 안 쓰니? 반말하면 안 되죠. 왜 안 쓰십니까? 60 먹은 사람이 나 120까지 살지도 몰라. 그러니까 있는 돈 못 써. 네가 아뜬 걸 가지고 와서 꼬셔봐. 나 안 싸. 안 쓸 거야. 이게 일본의 시니어 마켓의 핵심입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더 어둡습니다. 왜? 돈도 없어요. 자, 그래서 시니어 마켓 크려면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시니어 마켓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 고정관념이 있는데요. 딱 하나 이런 겁니다. 휠체어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건강보조식품들, 뭐 이것만 생각하는데요. 이게 이 시장은 아주 폐쇄적이고 소극적이면서 쓸 수밖에 없는 필수 불가결한 소비시장입니다. 이거는 가만히 놔둬도 커요. 어떻게? 110%, 130%처럼 계속 커집니다. 그죠? 근데 그들이 여윳돈을 쓸 수 있는 시장은 뭐냐면 사실 이 밑에 시장입니다. 생활 관련 산업이에요. 즉, 지나가는 70 먹은 정확한 용어로 고령 여인을 할머니라고 부르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죠. 근데 아줌마 하면은 뒤돌아봅니다. 그게 뭐겠어요? 즉 할머니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 시장이에요. 근데 아줌마 혹은 뭐 언니 하면 더 좋겠죠? 언니 하면 이 생활 관련 산업입니다. 이쪽이 커져야 되는데 아쉽게도 이쪽의 성장률은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대응도 상당히 좋지 않다라는 것들이 사실 시니어 마켓을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똑같이 다들 잘못하고 있다라는 게 사실은 핵심이고요. 뒤에 아마 자료가 다 있으시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뭐 일본 노인들은 그래요. 절대 여유 시간,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두고 나서 보내야 될 시간들이 평균 10만 시간. 여자는 더 길어집니다. 뭐 먹고 어디와 어디 무엇을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 돈마저 엄청 많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가계 금융자산은 6할이 고령자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상대 빈곤입니다. 한국은 절대 빈곤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니어 마켓에 대한 기대감은 더 낮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일본 사람들은 상속까지 포함해가지고 노인들은 돈이 더 집중됩니다. 왜? 60 드신 분의 부모님들은 이제 80, 90대거든요. 이들이 돌아가십니다. 그 돈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번째, 연금 구조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구조. 페라리 타고 별장 간다. 이거 일본 젊은 친구들이 노인네들을 바라볼 때 생각하는 보편적인 이미지입니다. 실제 드라마에서도 이런 걸 많이 내보내요. 그렇지 않은 가구도 엄청 많은데도 이 이미지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국민연금 납부율이 80%에서 60% 떨어졌어요. 내 돈 냈는데 내 돈 페라리 기름값으로는 못 주겠다 이거죠. 어떻게? 나는 내가 내 갈 길 살 거야. 그 갈 길이 뭘까요? 히키코모리죠.
그죠? 어차피 못 사니까. 그런 결론이 도달하는 겁니다. 뒤에 있는 자세한 것은 좀 이제 실버 시장의 가능성들을 쭉 써놓은 건데, 제가 쭉 살펴보니까 이런 10가지 키워드는 그래도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좀 유망한 좀 잠재 시장, 소위 블루오션까지는 아니지만 그럴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 교수님께 감사와 환호의 박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